야생동물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신종 감염병에 대해서 말씀드릴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의 이항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야생동물과 인간이 지금까지 가져왔던 관계, 그런데 이 관계의 환경에 굉장한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런 굉장한 사건, 이 사태 하에서 우리가 야생동물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좀 생각하는 그런 생각거리를 제공해 드리고자 오늘 주제를 잡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이 서울대학교 박물관 강당에서 같이 서로 호흡하면서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바로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죠. 대신 여기 두 분의 학생이 청중 대표로 참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야생동물과 인간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어떻게 그 관계를 재정립해야 될 것인지 그 생각을 좀 해보고자 오늘 주제를 잡았습니다. 자, 먼저 야생동물과 인간의 관계 하면은 우리가 슬라이드에서 보는 것처럼 굉장히 다면적인 관계를 우리 인간은 야생동물과 지난 수만 년 동안 또 지금도 맺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아까 처음 슬라이드에서 보는 것처럼 대개는 고대 야생동물 하면은 이렇게 사냥하는, 고려 무용청 벽화인데 사냥하는 장면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래서 사냥꾼 또는 사냥감의 관계, 혹은 반대로 이제 포식자와 피식자. 그러니까 우리가 뭐 호랑이한테 잡혀 먹히면은 우리가 피식자가 되는 거고, 우리가 호랑이를 사냥하면은 호랑이가 사냥감이 되겠죠. 그런 관계를 맺기도 하였고, 또는 우리가 어떤 때는 야생동물을 숭배하는, 숭앙하고 경외하는 그런 관계, 우리 지금도 대부분 절에 가면은 산신각에 산신도가 있고 호랑이 그림이 있죠. 우리 민족이 오래부터 호랑이를 숭앙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반면에 이제 어떤 야생동물들은 뭐 이 여우 같은 놈, 뭐 너구리 같은 놈 이렇게 경멸하는 대명사로 쓰여지기도 하고, 또 어떤 야생동물은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아름다움의 대명사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그러니까 사자는 굉장히 아름다운데 하이에나는 굉장히 추하고, 쥐는 우리가 까무러치게 놀라는 분들도 계시죠. 어떤 때는 우리가 야생동물에게 피해를 받았다고 하는 피해의식을 가지기도 하고, 근데 이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어쩌면은 우리가 가해자일지도 모르고, 옛날에는 야생동물을 주로 이용하는 것이 관심사였다면은 이제는 어떻게 하면은 보존하고, 그 다음에 박멸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같이 살아갈 것이냐, 공존할 것이냐, 이제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야생동물과 인간의 관계는 최근에 대두한 이런 원헬스라는 개념으로 또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원헬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사람의 건강을 지키려면은 동물의 건강도 지켜야 된다. 동물은 아파서 죽고 병에 걸리고 그러는데 사람만 건강하게 살 수는 없는 거다. 그래서 사람과 동물의 보건 또는 건강, 질병 문제를 해결할 때
이것을 하나의 연결된 시스템으로 보고 그런 다면적인 접근을 해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 원헬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원헬스 들어보셨어요? 지금 여기 있는 학생들은 못 들어보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원헬스라는 말이 뭐 언뜻 들어도 무슨 뜻인가 조금 알 수는 있겠죠. 사람과 동물에는 같이 살아야 되고 같은 생태계 안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병이나 건강이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라서 뭐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그림으로 사람과 동물 그리고 환경의 건강이 하나이다. 절대 독립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이렇게 예쁜 그림으로 표시를 해놨지만은 실제 정말 이 원헬스의 개념이 우리 피부에 닿게 느끼게 하는 것은 이런 그림이 아니고 오히려 이런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좀 무시무시하고 스산하죠. 핏줄로 연결이 돼 있고 모기, 곤충, 박쥐 이런 음산한 것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바로 동물의 질병, 동물의 병원체가 사람한테도 올 수 있고, 또 어떤 때는 사람의 병원체, 사람의 병이 동물에게도 갈 수가 있고, 이게 이제 실제로 동물, 생태계, 사람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감나게 하는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코로나19 사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명확하게 어디에서 왔는가를 밝혀내지는 못했지만은 이제 많은 학자들이 추론하기로는 다른 종류의 코로나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아마도 박쥐류에서 유래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결국 야생동물에서 온 것인데, 사실은 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많은 신종 감염병들이 야생동물에서 왔거든요. 즉 야생동물의 질병과 사람의 질병은 다른 게 아니다. 야생동물에 있던 병원체가 사람한테도 올 수 있고,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어떤 때는 가능하다는 것을 이 그림은 보여주고 있고, 우리는 이 그림이 암시하고 있는 이제 신종 질병 그리고 팬데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원헬스라는 개념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것이고, 또 거기서 더 발전된 이제 이코헬스, 이코시스템 헬스라는 개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뭐 자세한 얘기는 지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런 신종 감염병은 사실은 코로나19가 처음은 아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많은 신종 감염병들이 지난 수십 년에 걸쳐서 계속 증가를 해왔고, 뭐 규모가 이렇게 큰 것은 많지는 않았어요. 작고 조금 큰 그런 규모의 신종 감염병들이 계속 증가해왔고, 그 중에 반 이상은 여기 있는 것처럼 주노틱 EID라고 하는데 사람과 동물 간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수공통 감염병이라고 합니다. 인수공통 질병이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주요한 것들만 보더라도 뭐 이렇게 많이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 몇 가지 보면은 1920년대에 처음 발생한 것이 이제 에이즈였죠. 근데 그것이 실제로 인류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지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였죠. 그렇지만은 시초는 1920년대에 시작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얼마 전에 문제가 되었던 지금 있는 이제 코로나 2019년도에 나타났고 2012년에는 유명한 그 메르스가 있었고 2003년에는 사르스가 있었고 그 외에 동물 질병, 사람 질병 많은 이제 인수공통 신종 감염병들이 있어 왔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인류가 사람이 야생동물 때문에 피해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런가? 살펴보면은 사실은 우리 사람이 야생동물에게 피해를 준 것이 훨씬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 중에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요, 여기 나오는 항아리 곰팡이병이라는 것이 있는데 혹시 항아리 곰팡이병 들어보신 적 있어요? 있으세요? 없죠? 이거는 사람한테 오는 병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여기 개구리들이 떼죽음을 했죠. 전 세계 개구리들을 멸종시키거나 또는 그 개체 수를 감소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병이었어요. 지금까지 한 500여 종의 양서류의 개체군 감소에 기여를 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것과 비슷한데 이제 도룡뇽만 걸리는 양서류 중에서도 도룡뇽만 걸리는 도룡뇽 항아리 곰팡이병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박쥐인데 박쥐 흰코 증후군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박쥐 흰코 증후군은 미국 뉴욕에서 처음 시작해가지고 지금 계속 서쪽으로 번져가고 있는데 미국과 캐나다에서 수백만 마리의 박쥐가 이 병 때문에 벌써 죽었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죠. 그 다음에 뱀곰팡이병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미국 서부에서 발견되었고 지금 퍼져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이 항아리 곰팡이병이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야생동물의 질병인데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혹시 이게 어디서 시작했는지 모르시죠? 항아리 곰팡이병을 들어보신 적도 없으니까. 이게 바로 한국에서 시작을 했어요. 이것을 밝혀낸 낸 논문이 2018년도 사이언스지에 실렸는데 Origin of Chytrid라고 했죠. 키트리트 펑거스라고 하는 게 이제 항아리 곰팡이병인데 그 당시 기사 신문 몇몇 일간지에 실렸었습니다. 세계 개구리 멸종으로 내몬 항아리 곰팡이, 한국이 발원지였다. 이것은 전 세계의 이 항아리 곰팡이병 병원체의 유전체를 분석을 해가지고 내린 결론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개구리들이 뭐 떼죽음을 했다 그런 얘기는 들어보신 적 없죠. 그 이유가 우리나라 개구리는 안 걸려요. 그러니까 병원체 그 감염은 되는데 병은 안 걸려요. 그러니까 그냥 같이 공생하는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개구리는 괜찮은데 우리나라가 개구리를 외국에 수출을 많이 했어요. 그게 1960년대였는데 그 밑에 기사를 보시면은 이게 1960년도에 나온 신문 기사인데 개구리 모집 대행업자를 모은다는 광고가 실렸어요. 근데 매일
10만 마리 이상을 모을 수 있는 대행업체를 찾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개구리를 우리가 채집을 해가지고, 아마도 그 당시 초등학생들한테 푼돈 좀 지어주고 논에 가서 개구리 잡아보라고 시켰겠죠. 엄청난 숫자의 개구리를 우리가 잡아서 외국에 수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 개구리가 갖고 있던 병원체를 외국으로 퍼뜨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럽, 미대륙이나 호주나 이런 데서는 그 병원체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한반도에서 온 개구리의 병원체가 퍼지면서 그 나라 개구리가 몰살하는 경우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수출은 했지만은 그것이 또 전 세계적인 양서류 무역에 의해서 주고받고 해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분포 지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결과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검은 줄이 쳐져 있는 여기 가만히 있어라. 이쪽 남미 쪽이나 아까 이거였죠. 네. 응? 네. 이쪽 중미, 남미 쪽, 그리고 호주, 여기 호주, 그리고 아프리카 일부, 이 지역이 굉장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전체 양서류의 6.5%에 해당하는 한 500종 이상의 양서류의 개체군 감소가 있었고, 그 중에서 90% 이상이 죽은 종이 한 124종 되고, 멸종해버린 종도 90종이 됩니다. 멸종했거나 멸종됐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종들이 이렇게 많죠.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아무리 심각한들 우리 인류가 멸종되지는 않겠죠. 근데 이 병은 아예 한 종 자체를 지구상에서 완전히 쓸어버린 병이에요. 그런 종들이 90종이나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그런 신종 감염병 팬데믹에 의해서 받은 피해보다도 야생동물들이 받은 피해는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수출한 야생동물에 의해서 피해를 받은 것이 개구리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다람쥐인데 우리가 다람쥐도 많이 수출을 했어요. 1960년대, 70년대에 그냥 다람쥐 귀엽잖아요. 그 야생에서 다람쥐를 잡아가지고 유럽 쪽에 많이 수출했는데, 이게 지금은 유럽에서 천덕꾸리가 됐는데, 하나의 이제 외래종, 침입종이 된 거죠. 생태계 교란을 일으키고 거기에 더해서 병원체를 전파하는 매개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라임병이라는 병을 매개하는 숙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나라에도 물론 이제 숙주가 있습니다. 프랑스에 다른 설치류 숙주들이 있는데, 그 숙주보다 오히려 이 한국 다람쥐가 더 병을 잘 전파를 한대요. 그래서 그 나라 생태계와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경우가, 이것도 한국에서 유래를 한 것이죠. 이렇게 사실 팬데믹의 경우를 보면은 야생동물 때문에 우리가 피해받았다는 말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야생동물에게 피해를 주었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설사 박쥐에게서 코로나19가 왔다고 하더라도 그 박쥐를 우리한테 데려온 것은 사람이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산에 잘 살고 있는 박쥐를 잡아와 가지고 거래를 하고 먹든지 또는 애완동물로 뭐 전시동물로 이용을 하든지 그런 과정에서 코로나가 발생을 했겠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팬데믹의 원인은 야생동물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야생동물과 사람 사이에 병이 왔다 갔다 한 것은 현대에 와서 21세기에 들어와서 있었던 일만은 아니죠. 당연히 우리 인류가 야생동물과 관계를 가져왔던 지난 수만 년, 수십만 년간에 걸쳐서 그런 일이 계속 있어 왔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왜 그때는 문제가 아니었는데 지금에 와서 문제가 되느냐? 거기에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하나의 원리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원리는 자연계에 전부 적용되는 원리예요. 화학이나 생태학이나 감염병 역학 다 적용되는 원리인데 화학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혹시 김재원 학생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화학 배웠나요? 문과여서 잘 기억이 안 나요. 잘 안 나요. 그래도 기본 화학은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배우잖아요. 재밌었어요? 별로 재미없었어요. 재미없죠? 네. 우리 도경 학생도 화학 재미 없죠? 아, 그래요? 오, 재밌네. 이 화학에서 기본적인 법칙 중에 하나가 질량작용의 법칙이라고 혹시 기억나요? 들어본 것 같죠? 네, Law of Mass Action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평형 개념이 또 유도가 됩니다. 근데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서울 시내 거리를 다니다가 누가 500원짜리 동전을 줄 확률은 뭐에 비례하겠어요? 그 동전이 얼마나 땅에 많이 깔려 있느냐에 비례를 하겠죠. 사람들이 500원짜리 동전을 주머니에서 많이 흘릴수록 우리가 그거를 발견할 확률은 높아지겠죠. 마찬가지로 A와 B라는 물질이 만나서 분자가 만나서 C라는 것을 만드는 반응이 일어날 힘, 그 반응의 힘은 A 또는 B의 농도에 비례하겠죠. 예를 들어서 B가 2배가 늘어나면은 A가 B를 만날 확률이 2배가 늘어나죠. 그러니까 그 반응 속도는 2배가 빨라져요. 결국 이 원리는 숫자가 모든 것을 얘기한다는 원리거든요. 이게 생태학에도 적용이 되죠.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는 것처럼 호랑이가 얼마나 배를 불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사슴의 숫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잖아요. 사슴이 2배가 늘어나면은 호랑이가 사슴을 만날 확률이 2배가 늘어나고 호랑이는 이제 배를 불릴 수 있는 거죠. 사슴이 반으로 줄어들면은 호랑이는 이제 굶어야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바이러스가 사람을 만날 확률은 사람이 얼마나 많느냐에 달린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이 엄청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의 상황하고는 굉장히 지금 달라졌다는 얘기죠. 이 똑같은 원리가 여기 사람에도 적용이 되고 가축에도 적용이 되고 야생동물에도 적용이 되는데 이 사이에
이제 인수공통 병원체는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되겠죠. 야생동물에는 항상 그 병원체가 있는 거고, 옛날부터 지금부터. 근데 이것이 새로운 숙주를 찾는 것은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에도 있었는데, 옛날과 다른 점은 지금은 이 사람의 숫자, 가축의 숫자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과정을 보면은 뭐 인수공통 전염병이 진화하는데 뭐 5가지 단계가 있는데, 야생에서 돌아다니다가 이제 사람으로 전파되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것을 뭐 자세히 지금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그 단계를 넘을 때마다 이 일이 일어날 확률은 그 숙주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확률은 사실은 굉장히 작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단계를 한 단계 한 개 뛰어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일어나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 단계마다 그 숙주, 새로운 숙주의 숫자가 많아지면은, 숫자가 많아지면 접촉이 많아지니까 그 일어날 확률은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마치 어떤 반응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 반응력이 커지면은, 이 말은 아까 비유에서든 A와 B가 엄청나게 많은데 C는 굉장히 작다. 그런 그 반응력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런 반응을 우리는 폭발이라고 그러죠.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이 댐의 경우를 보면은 물이 흐르던 것을 막아서 그 댐 안에 가둬놓으면은 그 물이 다시 본래의 상태, 평형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힘은 댐이 크기가 크면 클수록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모든 반응은 평형을 위해서 평형 쪽으로 가려고 하는 힘이 있는 것이고, 그 평형에서 멀면 멀수록 그 반응의 힘은 강해지게 되고, 화학 반응에서는 그런 것을 폭발이라고 그러고, 만약에 이 댐이 터진다면 엄청난 홍수가 나겠죠. 감염병의 경우에 우리는 그것을 팬데믹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신종 질병과 팬데믹의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은 우리 인류의 숫자가 너무 많다는 것이 될 거예요. 지금은 인류의 숫자가 78억, 70억을 넘었는데요. 인류가 1억 명에 도달한 것은 한 기원전 1000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도달하는데 수십만 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1억에서 10억이 되는 데는 2000년이 걸렸어요. 근데 10억에서 70억이 되는 데는 이젠 200년밖에 안 걸렸어요. 기하급수적으로 지난 수백 년간에 걸쳐서 인류의 숫자는 증가해 왔다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고 가축의 숫자도 증가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인류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요 가축 4종의 분포, 여기서는 3종만 보여주지만은 이거는 소, 이거는 돼지, 이것은 이제 닭의 분포 지도입니다. 어쨌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소의 숫자가 14억 마리이고, 돼지는 10억 마리, 닭은 196억 마리, 양, 염소 합하면 20억 마리, 전부 합하면 240억 마리. 그 외에도 이제 조금만 다른 가축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개, 고양이는 또 빠져 있죠.
엄청난 숫자의 인류의 숫자보다도 몇 배 더 많은 가축이 존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야생동물에서 유래한 병원체가 이런 가축이나 사람의 숙주를 찾아내는 것은 이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그 종과 종 사이를 넘는 장벽이 굉장히 높기는 하지만은 너무나 숫자가 많으니까 그 확률이 일어날 일이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이제 우리 1인당 소비량도 엄청나게 증가를 했죠. 또 이들이 이동을 해요. 과거 수백 년 이전만 해도 사람이나 동물이 이동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죠. 대륙과 대륙을 이동하려면 몇 달 동안 항해를 해야 되고, 근데 지금은 하루 안에 대륙 간 왔다 갔다 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 외에 이제 그런 결과로 인해서 인류가 늘어나고 소비량이 증가하고 가축이 증가하고 단일 생활권화가 됨으로 인해서 지속 불가능한 농업 시스템이 확대를 되었고 인간이 생태계 침범이 늘어나게 되었고 야생동물을 사용하고 착취하는 일이 증가하고 또 그런 야생동물과 접촉을 증가시키는 수요가 생기게 되고 예를 들어서 야생동물을 체험하는 시설이라든지 동물 카페라든지 이런 문화가 생겨나게 되고 또 생물 다양성이 그 결과로 쇠퇴하게 되고 기후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이 모든 것이 이제 신종 질병과 팬데믹을 증가시키는 이제 근본적인 원인이 된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런 근본적인 원인이 집약돼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직접적인 원인인데 그것은 바로 인간과 가축, 또 반려동물, 또 준야생동물, 야생동물. 여기서 준야생동물이라는 것은 야생동물도 아니고 가축도 아닌 그 중간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길고양이라든지 들고양이라든지 들개라든지 또는 비둘기라든지 이런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동물들 이런 동물과 사람 사이에 접촉 빈도도 증가하고 강도도 증가했다는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죠. 어떤 때는 그것을 사람이 먹기 위해서 야생동물과 접촉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데리고 놀기 위해서 어떤 때는 실험에 사용하기 위해서 접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19 팬데믹에서도 역시 같은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팬데믹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하나는 사전 예방을 하는 거, 그 다음은 사후 대응을 하는데 사후 대응은 물론 당연히 해야 되죠. 우리가 코로나가 일어나면은 당연히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해야 되고 격리하고 치료해야 되고 예방접종 개발해야 될 거고 치료제 개발해야 되고 보건 시스템 다시 점검을 해야 될 거고 그러나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굉장한 비용 그리고 불편, 고통을 수반하는 일이죠. 그렇게 안 하려면은 이제 사전 예방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예방 방법에는 두 가지가 또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근본적인 원인을 좀 감소시키는 거. 또 하나는 직접적인 원인을 감소시키는 게 되겠죠. 근데 이 근본적인 원인을 감소시키는 거는 인구를 인위적으로 줄이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인구 감소와 같은 비슷한 효과를 내는 여러 가지 일들을 있겠죠.
불평등을 제거한다든지 과다 소비를 억제한다든지 이동을 관리를 한다든지 또 생태계 균형 회복을 노력한다든지 기후 변화를 억제한다든지 그러려면 이제 성장만 하는 그런 경제 정책을 또 재고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거 금방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많은 노력과 정책 그리고 이제 국가 간 협력 그리고 사람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 필요를 할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직접적인 원인, 그러니까 야생동물과 가축, 사람 사이의 접촉을 감소시키거나 또는 꼭 필요한 접촉이라면은 그 접촉을 잘 관리하는 일, 이것은 비교적 쉬운 일일 것 같아요. 그래서 비용 대비 효율 면에서 보면은 이 직접적인 원인, 그러니까 인간, 가축, 야생동물의 접촉점에 대한 관리는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그래서 당장은 우선 급한 일은 이 접촉점을 잘 관리하는 것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근본적인 원인을 낮추기 위한 노력도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게 전 세계에서 1917년에 나온 논문에 실린 지도인데 전 세계에서 야생동물과 관련된 신종 감염병이 일어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이제 표시를 한 거예요. 근데 주로 개발도상국에 집중이 돼 있죠. 특히 인도 지역, 중국은 거대한 신종질병 위험 지역입니다. 근데 한반도는 어떻습니까? 한반도도 역시 표시가 되어 있죠. 우리나라 많은 분들은 팬데믹, 코로나19 같은 팬데믹은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인도 그런 저개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닌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아까도 본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이죠. 가축 밀도도 엄청 높아요. 아까 지도에서 본 것처럼 소, 돼지, 닭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 중에 하나가 또 한국이죠. 그 다음에 그 외에 우리만의 독특한 사람과 가축, 야생동물이 접촉하는 그런 접촉면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라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논문과 많은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자, 그 예를 좀 들어볼까요? 우리나라에 좀 독특한 것이 야생동물 카페가 있어요. 지금 라쿤 카페라든지 신기한 야생동물들을 실내에서 풀어놓고 아이들이나 사람들이 와서 같이 놀게 하는 시설이 서울 한복판에도 수십 군데가 있어요.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위험한 시설이죠. 어떤 면에서 중국 분들이 야생동물을 먹는 것보다 더 위험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혹시 사람의 질병, 동물 감염돼. 그렇죠. 우리는 그러니까 야생동물과 놀 때는 그 야생동물에 있는 병원체, 살아있는 병원체하고 놀거든요. 근데 일단 요리를 하게 되면은 아무리 중국 분들이 야생동물을 먹는다 하더라도 날 것을 먹지는 않아요. 요리를 해서 먹죠. 그 과정에서 바이러스는 다 죽어요. 익으면은 일단 다 죽습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있는 동물, 바이러스도 살아있고 세균도 살아있고 기생충도 살아있는데 그 동물하고 놀고 어떤 때는 동물한테 긁히기도 하고 물리기도 하고, 물린다는 것은 그 동물이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를 주사기로 이렇게 우리 몸에 집어넣는 갖고 똑같은 효과가 나거든요. 어떤 면에서 훨씬 더 위험한 시설이죠. 그 외에도 이색 야생 애완동물을 집에서 키우고 분양하고 나눠주는 그런 개인적으로 키우는 분들도 급속도로 지금 늘어나고 있죠. 뭐 육견 농장 또 문제인데 나중에 좀 말씀드릴 겁니다. 고래고기도 우리가 먹고 있고, 또 야생동물을 식용으로 키우는 농장들이 있고, 또 준야생동물들이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의 도시민들은 잘 몰라요. 나는 야생동물하고 야생동물 본 일도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야생동물과 접촉하는 일은 뭐 거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뜯어보면은 상당히 많은 접촉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모든 접촉이 다 나쁜 것이냐? 꼭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어떤 접촉은 피할 수 없고 또 꼭 필요한 그런 접촉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모든 것을 똑같이 취급하고 모든 야생동물과 접촉하는 건 다 그냥 금지시켜라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어떤 것이 더 위험하고 어떤 것이 덜 위험할 것이냐,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위험 분석을 하고 그 중에서 좀 더 위험한 것에는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것을 관리하는 어떤 제도를 만들어야 될 것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에요. 근데 그런 기준은 여기 있는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 기준으로 볼 때 좀 더 위험해 보이는 이제 접촉점들이 있는데, 그 접촉점에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예를 이제 들어 보일 겁니다. 이런 야생동물과의 접촉점을 보면서 우리는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지금 접촉하고 있는지, 또 팬데믹 시대에 사람과 야생동물이 직접 접촉하는 이런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지, 그리고 야생동물을 가축화하는 것이나 애완동물화하는 것이 지난 1만 년 동안에 있기는 있어 왔지만은 이 팬데믹 시대에 달라진 환경에서 그것을 계속해야만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떤 접촉은 바람직한 접촉도 있을 거예요. 어떤 접촉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구별해야 될 것인지, 접촉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이제 가장 시급한 것은 그 경계면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우리 사회는 지금 시급히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좀 예를 들어 보일 텐데, 상당수가 이제 사육되는 야생동물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내가 사육하는 야생동물은 내가 야생에 가서 잡아온 것이 아니다. 이거는 내가 처음 번식시킨 것도 아니고 다른 분들이 뭐 언젠가는 잡아왔겠지만은 잡아와서 키우면서 번식시키고 그게 몇 세대 내려오면서 나한테 온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정화가 돼가지고 이제 병 없어요. 그러니까 위험하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애완용 야생동물을 키우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있고, 우리는 뭐 야생동물 잡아먹는 그런 야만인들 아니에요. 우리는 깨끗한 야생동물, 이색동물을 키우는 것에 불과하다. 이거는 전혀 해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왜냐? 물론 이제 야생동물을 잡아서 사람이 키우고 번식시키는 과정에서 병이 없어지는 병도 있습니다. 그런 병은 심각한 병이에요. 죽을 병. 이런 병들은 대개는 없어져요. 왜냐하면 그 개체가 죽으면은 그 병원체도 따라서 없어지니까. 그런데 그런 심각한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보다는 오히려 거의 증상도 없고 그 숙주하고 그냥 같이 살아가는 거의 공생관계에 있는 그런 병원체나 미생물이 훨씬 많다는 것이죠. 그런 병원체는 사람이 키우는 과정에서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나 돼지, 뭐 닭 이런 거 키운 지가 만 년이 됐잖아요. 그래도 지금 소, 돼지, 닭 많은 병원체, 개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키운다고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 번씩 문제를 일으키죠. 또 뭐 전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균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 어쩌다가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한 수산시장에서 뭐 코로나19가 시작됐다면은 그리고 그 병원체가 뭐 박쥐에서 유래를 했다면은 그 박쥐를 누군가가 잡아가지고 뭐 와서 시장에서 팔았을 수도 있고, 또는 그 박쥐와 어떤 다른 동물과 시장에서 같이 파는 과정에서 병원체가 다른 동물한테 옮겼고, 그 동물에서 어떤 돌연변이가 일어나고 그 적응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사람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또 종간 전파가 일어나서 사람에게 적응을 해서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파하게 됐겠죠. 이 병원체는 10중 8구 본래 야생에 있을 때 뭐 박쥐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 야생동물한테 어떤 해도 끼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대부분 신종감염병이 그런 데서 일어나요. 그런 본래의 신종감염병이 될 가능성이 있는 병원체는 그 본래의 숙주동물한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아요. 그런 거는 사람이 사육하더라도 계속 가지고 있죠. 그리고 사람한테도 잘 오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는 과정에서 언젠가 한번 사람에게 적용되는 돌연변이가 일어나면은 그때는 이제 팬데믹의 시초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육되는 야생동물이라고 정화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내가 이 동물을 키운 지가 뭐 몇 년 또는 뭐 10몇 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었다. 나도 아픈 적 한 번도 없고 이 동물을 만진 누구도 아픈 적 없다. 우한 수산시장에서 야생동물과 접촉했던, 야생동물을 먹었던 많은 중국 사람 아무 문제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어쩌다가 한번 문제를 일으켜서 코로나19가 된 것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 일 없었다고 앞으로도 아무 일 없을 것이라는 보증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염두에 두고 다음 예를 한번 보면은, 지금 아마 한국 사회에서 가장 위험한 팬데믹의 요소라고 한다면은 대량 육견 농장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유령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전혀 어떤 국가기관도 이 시설에 대해서
위생 관리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 사양 관리나 사료 공급, 도축, 유통 전 과정에 대한 위생 관리 전혀 없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굉장히 비위생적이고 열악하고 뭐 곰팡이 범벅이 아니라 아마도 세균, 바이러스 범벅인 먹이를 먹고 그런 환경에서 이렇게 살고 있죠. 또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뒤에 보면은 바로 숲이죠. 이런 시설들이 도시 한가운데서 존재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산골 깊숙하게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는 야생동물들이 살고 있죠. 야생동물과 굉장히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접촉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물론 이런 시설에 뭐 울타리는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은 작은 설치류, 또 뭐 새, 그다음에 곤충류 이런 것들이 여기 와서 먹다 만든 음식 찌꺼기 이런 것들 같이 먹고 세균 주고받고 하는 것을 대량으로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 육견 농장에 공급되는 사료는 대부분이 음식물 찌꺼기예요. 그러니까 뭐 급식소, 학교나 뭐 대형 급식소에 먹고 남은 사람들이 먹고 남은 침이 섞인 그런 음식물들을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도축장에서 남은 부산물들을 공급을 해서 여기서 개를 키워서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의 병원체, 가축의 병원체, 야생동물의 병원체가 막 뒤섞이는 그런 공간이죠. 굉장히 위험한 시설이고 이런 시설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중국 사람도 개고기 먹는데 베트남 사람도 먹는데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은 그 나라에는 이런 대형 육견 농장은 없대요. 왜 그러냐? 그것은 우리 몇십 년 전의 상황을 보면은 알 수 있어요. 과거에 우리나라도 이런 육견 농장, 대형 육견 농장은 없었어요. 대개는 개고기가 어디서 공급되냐 하면은 시골의 뭐 농가에서 한두 마리 키워서 거기서 나온 새끼를 키워서 시장에 팔고 그거를 모아가지고 개고기로 팔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은 안 되니까 영리 목적으로 대량 사육을 시작을 했어요. 중국은 옛날에 우리 방식으로 그냥 개인이 키운 개를 도축해서 먹고 이런 수준이지 이런 대형 농장은 없대요. 이것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있는 시설이에요.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나 아무도 이것을 다루려고 하지 않아요. 하고 싶지 않아요.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죠. 많은 분들은 왜 개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느냐? 뭘 먹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소고기 먹으면서 왜 개고기는 먹지 말라고 하냐? 개하고 소하고 다른 게 뭐냐?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이건 문화 상대주의니까 우리 개고기 문화가 있다. 뭐 프랑스에서 우리 저 거의 뭡니까? 푸아그라 먹는 문화가 있고 저 북극 사람들은 고래 먹는 문화가 일본 사람들은 고래 먹는 문화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개고기를 먹는 이건 하나의 문화이지 그것을 남의 나라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한 권리는 없는 거 아니냐. 어떤 민족주의적인 그런 경향도 가세를 하고 자존심도 가세를 하고 그 다음에 뭐 개고기 안 먹으려면 소고기도 먹지 말고 또 다른 고기도 먹지 말아야지 왜 개고기만 먹지 말라고 하느냐. 이런 조금 어긋난 논리에 의해서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시설이 되어버린 것이죠. 근데 사실은 우리는 이것을 그런 문화적인 측면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인류학적인 것하고 관련이 되죠. 윤리학적으로 굉장히 연구 대상이에요. 그렇지만은 지금 시대는 과거하고 다른 것이
팬데믹 시대에 살고 있다. 팬데믹의 가능성이 있는 것은 우리가 문화적으로도 다시 이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이것은 어쩌면은 만약에 이런 개고기 농장에서 반려동물, 개와 사람 사이에 오고 가는 그런 신종 질병이 발생하고 그것이 전 세계로 퍼져나간다면은 이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국가 이미지를 완전히 파멸로 몰고 가는 그런 시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하면은 사람은 내가 죽는 것보다도 내가 아끼는 어떤 대상, 뭐 예를 들어서 갓난아기가 죽는 것은 내가 죽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느끼게 하죠. 근데 내가 굉장히 아끼는 많은 나라에서 개나 고양이는 굉장히 소중한,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내 아기와 비슷한 그런 지위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대상이 한국이란 나라가 육견 농장을 방치해 가지고 팬데믹이 퍼져서 죽거나 또는 사람도 죽고 뭐 그런 상황이 된다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나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삼성 핸드폰이나 또는 뭐 현대 자동차를 전 세계에 팔을 수 있을지, 그것은 상당히 의문시 되는 일이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국가 안전보장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 육견 농장에 대한 논의는 이제는 그냥 쉬쉬해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안보의 차원에서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잠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야생동물 체험 시설이 있는데, 이런 라쿤 카페라든지 야생동물을 데리고 놀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위험한 이유는 일반인들이 그냥 야생동물과 직접, 그리고 또 살아있는 병원체를 갖고 있는 야생동물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또 문제가 사람들의 거부감이 약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사람들이 박쥐를 잡아먹고 야생동물을 잡아먹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한 거부감을 갖고 있거든요. 그거는 야만스러운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똑같은 동물을 우리가 데리고 노는 것은 이것은 좋은 일이고 야생동물과 교감을 하고 아이들의 정서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떤 면에서 오히려 야생동물을 먹는 것보다도 더 위험한 일이죠. 이것은 또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 유행에 있다는 것이 또 문제이고, 여기에 대해서도 방역관리나 생물보안에 관한 어떤 제도도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급히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할 야생동물과의 접촉점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동굴 탐사와 관련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동굴에 가서, 그러니까 박쥐가 살고 있는 동굴에 가서 이렇게 심지어 아이들까지 가서 박쥐 밑에서 놀고 같이 사진을 찍는 것을 인터넷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쥐는 우리가 사스나 또는 코로나 사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인수공통병원체를 보유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종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런 동굴 탐사나 박쥐가 서식하는 동굴에 대한 탐사 행위를 규제하는 어떤 지침이나 지금 제도도 없다는 것이
지금의 한국의 실정입니다. 이런 박쥐를 우리가 함부로 들어가서 설사 만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거기 시끄럽게 하거나 빛을 쪼이고 그러면은 박쥐의 동면에 방해가 되고 스트레스를 주거든요. 그러면은 뭐 잘 살고 있는 병원체도 병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똥 이런 것하고 곰팡이 이런 것하고 접촉하는 과정에서 박쥐에게서 우리가 병원체를 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또 병원체를 줄 수가 있거든요. 자, 아까 그 박쥐 흰코 증후군이라는 것이 곰팡이에 의해서 미국에서 지금 전파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처음에 미국에 오게 된 것은 아마도 유럽에서 동굴 탐사하는 분들이 박쥐와 이렇게 접촉을 했다가 미국에 가서 또 아마 동굴 탐사를 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유럽에 있는 곰팡이 포자를 묻어왔다. 그것을 미국에 전파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똑같은 일이 이제 미국의 동물 탐사자가 한국에 와서 또 동물 탐사를 하면서 일이 벌어질 수가 있지만은 그런 것에 대한 경고는 지금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알지 못하게 이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곰팡이나 또는 병원체를 박쥐에게 전달,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약 박쥐에서 기원했다면은 이게 다시 박쥐한테 돌아갈 가능성도 크거든요. 우리가 탐사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감염된 사람이 박쥐한테 그런 병원체, 코로나 병원체를 줄 수가 있고, 그 박쥐 사이에 이 병원체가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이제 변현된 형태로 다시 인간 사회에 또 올 수가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아무리 백신을 개발해 봤자 새로운 타입의 코로나가 또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접촉점을 관리하는 것은 야생 동물을 지키기 위한 것도 있지만은 또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야생동물 구조 활동이에요. 전국에서 야생동물을 구조하는 구조센터가 지금 수십 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대개는 굉장히 착한 일이고 다친 야생동물을 구조하는 선한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것이 위험할 것이라고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위험한 이유가 여기에서 많은 종들, 야생에서 별로 접촉할 일이 없는 동물들이 와서 입원을 하고 수술도 해야 되고 치료를 해야 되고 또 재활 과정에서 서로 접촉을 하게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병원체를 주고 받고 사람한테도 올 수 있고 또 우리가 줄 수도 있고, 어떤 구조센터에서는 이렇게 어린이들을 데리고 와서 또 체험학습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동물들이 다시 야생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병원체를 갖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다시 야생으로 돌아가서 그 동물들이 또 다른 야생에 있는 동물과 접촉을 할 수 있고, 똑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병원체가 야생으로 갈 수도 있고 야생의 병원체가 우리한테 올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뭐 그렇다고 이것을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고, 이것은 당연히 필요한 일이고 야생동물 보존에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은 이 과정에서 굉장히 엄격한 위생 지침 그리고 생물 보안 지침을 만들고 지키도록 해야 되고 그것을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그런 지침이나 또 뭐 어떤 허가 과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이제 우리 사회에도 곳곳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게 야생동물과 사람, 또 가축과 야생동물, 가축과 야생동물, 사람이 서로 접촉하면서 병원체를 교류하고 있는 지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우선 급한 일은 그런 지점들에 대한 관리 제도를 만들고 관리 지침을 만들고 그것을 준수하도록 해야 되는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복습을 하면은 팬데믹을 야생동물에서 유래하는 팬데믹을 예방하는 방법에는 근본적인 원인을 낮추는 것이 있고 또 직접적인 원인을 낮추는 것이 있는데 궁극적으로 이런 일들을 앞으로 해야 되겠지만은 우선 급하게 가장 효율적으로 지금 해야 될 일은 인간과 가축과 야생동물에 대한 접촉점을 잘 관리하는 일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저희 생각이고, 많은 분들이 이 접촉점에 대한 인심을 가지고 나도 혹시 야생동물을 좋아한다고 하면서 불필요하게 야생동물을 접촉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야생동물과 좋은 관계를 가지는 것은 꼭 야생동물을 보고 가서 직접 만지고 이런 일이 아니거든요. 야생동물은 야생에서 살아야 이게 그 야생동물을 존중을 하는 길이고 생명을 존중하는 길이지, 야생동물과 반려동물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 사회 전체로 볼 때는 그런 접촉점에 대한 관리 제도를 시급히 만들고 보완을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저의 요점이 되겠습니다. 네. 또 비슷할 수 있는데 야생동물이 위험하다는 거는 잘 그 위험성에 대해서 확실히 그런 경각심도 갖게 됐습니다. 근데 그 반려동물도 좀 위험하다고 말씀하신 걸로 좀 이해가 되는데 그 많이들 키우시잖아요. 네. 고양이나 강아지나. 집에서 그런 위험 이런 것들 좀 방지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 저는 키우진 않지만 기숙사에 사는데 그 기숙사 고양이를 사람들이 이제 그 길냥이에 밥 주듯이 다 같이 키우는 고양이 같은 이제 그런 친구 한 명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반려동물인지 야생동물인지 이런 것도 좀 기숙사에서 뭘 키운다고요? 기숙사에서 그냥 그 길냥이 막 밥 주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래서 편의점 앞에 그냥 사람들이 거기다가 집을 만들어주고 거기다가 오가면서 밥도 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오는 사람들께서 이렇게 만지고 그런 것들을 또 요즘 많이들 이제 하는 것 같아서 선생님 보시기에 그런 건 어떤 건지 좀 그렇죠. 이게 약간 그런 게 있는 게 저희가 이번 수요여행 강좌가 대부분 동물과 관련된 거여서 이제 동물과 함께 했을 때 장점 맞아요. 이거를 다루고 이제 동물원에서도 선생님이 오셔서 강의하시고 이러는 이제 그거의 위험에 대해서 이번 강의에 좀 다뤄서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이제 어떤 관계가 가장 이상적으로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 알겠습니다. 어떻게 시작할까요? 이제 강의 네.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럼 우리가 동물원에도 가지 말아야 되느냐? 동물원은 안전한가? 이제 이런 질문이 있는데 사실은 모든 동물과 접촉하는 것은 항상 위험을 따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모든 동물과 접촉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또 비현실적이라고 그렇게 바람직한 것도 아니죠. 그럼 너는 개도 키우지 말고 뭐 소, 돼지 키우지 말고 육식은 완전히 없어져야 되겠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야생동물과 일반 가축, 반려동물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가축이나 반려동물, 사실은 개가 가장 먼저 가축화된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연구에 의하면은 뭐 벌써 몇만 년 전부터 사람이 개를 가축하기 시작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역사가 오래된 가축이나 반려동물은 우리가 그 동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고 있고 그 동물의 습성 그리고 그 동물이 우리 인간 사회에 들어오기 위해서 유전적으로 이미 적응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과 같이 살고 좀 공간이 협소하더라도 그렇게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에 대한 의학적인 지식도 지금 정립이 돼 있어요. 지금 뭐 굉장히 많은 수의사들, 시내 가보면 동물병원들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물이 가지고 있는 질병과 병원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방접종, 치료법 뭐 이런 지식이 굉장히 많이 축적이 되어 있어요. 사람만큼은 아니지만은 사람에 비견할 정도로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질병이나 인수공통 질병이 발생하더라도 거기에 대응을 할 수가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이미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가축과 접촉하는 일도 역시 위험하긴 하지만은 그 위험도의 정도는 야생동물에 비해서는 훨씬 낮다는 것이고 그래서 집에서 개를 키워도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동물원은 어떠냐? 동물원에는 야생동물을 키우죠. 다만 뭐 라쿤 카페나 체험동물원, 실내동물원 이런 거하고는 달리 정규적인 동물원 저는 사실은 그런 체험동물원들은 유사동물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동물원들은 사람들이 야생동물을 볼 수는 있지만은 만지게 하지는 않아요. 직접 이렇게 만지고 그런 일은 굉장히 이제 제한된 상황 또 관리가 된 상황에서만 간혹 허용할 뿐이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동물원에 가서 뭐 호랑이 만지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멀리 보고 관찰하는 것은 그렇게 큰 위험을 따르지는 않는다. 제일 위험한 거는 바로 직접 만지고 같이 호흡하고 그 과정에서 물리고 또 핥히기도 하고 이런 게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정규 동물원들은 대개 이제 수의사도 배치되어 있고 공중위생이나 관리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위험을 가지지는 않는다고 보여지고 그러나 역시 우리가 그 관리 체계를 더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야생동물 카페, 뭐 라쿤 카페 같은 데서 흔히 이제 그 업주들은 우리 동물들은 잘 관리하고 있고 예방접종도 마쳤고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 야생동물과 일반 반려동물의 차이인데 예를 들어서 개를 위한 광견병 예방 백신은 검증이 되어 있고 공식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라쿤을 위한 공식적인 예방접종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은 수요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제약회사에서 그런 걸 만들지도 않고 개발도 안 해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접종을 했다고 그러죠. 그럼 뭘 한 거냐? 개에 대한 예방접종약을 자기가 했다는 말일 거예요. 만약 했다면은. 근데 그것은 아무도 검증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분들은 효과가 있다고 믿고 싶겠죠. 근데 그거를 국가에서도 검증해 준 적 없고 제약회사에서도 검증해 준 적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야생동물에 대한 의학적인 위생적인 기준이나 지식이 그만큼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되고 그 위험성이 더 큰 것이죠.
또 뭐가 있었죠? 아, 길냥이. 예. 그러면은 길냥이에게 밥을 주는 뭐 캣맘이라고 그러죠. 것이나 여기다 또 놀이터, 우리 서울대에도 놀이터가 있죠. 그런 것을 마련해 주는 것은 위험하지 않느냐. 물론 이제 모든 동물과 접촉하는 것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길냥이는 가축화되었던 고양이가 이제 다시 약간 야생화된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그 길냥이에 대한 의학적 지식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고양이니까. 고양이에 대한 백신도 있고 치료법도 알고 의학적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일반 야생동물보다는 좀 위험도가 낮겠죠. 다만 이제 이 길냥이들은 다른 또 야생동물과 접촉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어떤 뭐 다른 설치류라든지 또는 다른 뭐 너구리라든지 뭐 다른 동물과 싸우다가 야생에서 또 다른 어떤 질병을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보통 야생동물보다는 조금 덜 위험하겠지만은 그래도 집 고양이보다는 더 많은 병원체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길냥이를 다룰 때도 상당한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길냥이라고 길냥이가 그 얌전한 길냥이도 많이 있어요. 가서 그냥 만지고 같이 쓰다듬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다가 혹시 잘못 물리거나 그러면은 인수공통병원체를 우리가 갖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별로 직접 접촉하는 것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길냥이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오히려 보건적인 측면에서 볼 때 좋은 일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길냥이들이 병에 더 잘 걸리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비위생적인 음식,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영양 부족에 있을 때 그런 또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 병에 더 취약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냥이에게 음식을 제공함으로써 좀 영양 상태가 나아지고 스트레스를 덜 받고 질병에 대한 저항성과 면역력을 더 갖게 만드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나쁠 것은 없는데 다만 이제 그렇게 음식을 제공함으로써 이제 길냥이들이 번식력을 더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새끼를 낳게 되고 그 다음에는 기하급수적인 증가를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숫자가 많으면은 또 병원체를 옮길 기회가 더 많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길냥이한테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그 자체는 좋은 일인데 그러나 항상 거기에는 길냥이의 숫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뒷받침, 뭐라고 그러죠 그거를? 갑자기. 네, 중성화 수술을 해가지고 더 이상 번식이 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를 같이 해야만 그것이 효과가 있다. 이상입니다.